하이데거나 키르케고르 같은 실존 철학자들은 이제 실존 조명을 해 나가는 것이 철학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필로소피컬 테라피 또는 클리니컬 필로소피라는 것이 실현된다. 오늘날 뭐 임상 철학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철학 치유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임상 의학이라고 하지만은 정신의학이라고 하지만은 이거에 빗대서 철학적으로도 클리니컬한 필로소피, 클리니컬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상 치료 또는 임상 상담,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또 사회과학적인 심리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 상담과는 그럼 어떻게 다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임상 상담이나 심리 상담 치료라는 것은 내담자를 일단 비정상적인 환자, 병을 가진 자로 분류합니다.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딱 둘로 구분을 해버리죠, 카테고리를. 그래서 비정상인 환자를 그들의 이제 질병을 갖다가 이제 수집하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 일반화시켜서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객관적인 처방을 내리고,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그 의사가 처방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죠. 또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담자에게 조언을 해 나가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철학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를 환자가 아닌 스스로 성찰하고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일단 전제합니다. 환자로 전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 정상적인 자유로운 인격자다라고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가치관적인 통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스스로를 산파라고 했지 의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통찰을 얻는 것이라면 그 지혜를 얻는, 통찰을 얻는 아이를 낳는 주체는 상담자인 이 철학자가 아니라 그 내담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 이래 오랜 역사를 수행해 왔어서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원천을 치자면 이제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철학 상담도 그 원천을.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이제 철학 상담 분야는 필로소피컬 카운셀링이 현대화된 의미에서의 이제 선구자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존 분석 그리고 의미 치료라는 그 기법을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선구자인데, 형식적인 제도상으로는 본격적인 창시자는 1980년대에 철학실천상담소라든지 철학실천협회라는 것을 창설해서 제도화시킨 독일의 아헨바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의 향기 10쪽 2화나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3부 4장에도 다뤄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철학상담이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성찰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간추려서 요약해보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오늘날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신경외과나 뭐 의학이나 생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란 뭘까?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 대상으로서 인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인간도 하나의 유기체고, 유기체에서 인간 유기체의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뇌에서 보려고 하죠. 뇌가 모든 신경을 통제해 나가고 뭐 인간의 중추 역할을 한다 해서 중신경. 그래서 뇌가 바로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늘날 인공뇌,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슈퍼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해서 뇌세포는 복제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와 동일한 뇌를 복제할 수 있겠죠. 유기체적으로 보면, 그죠?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동일한 대상이죠. 나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를 그대로 복제했다면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뇌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동일한 뇌, 복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복제했다면 나를. 그 뇌와 나의 뇌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만약 나의 저 세포를 가지고 복제했다면, 제 세포든 아니면 뭐. 자, 그래서 그렇다면 복제 뇌라는 것과 나의 뇌가 그러면 동일한 것이, 그러면 그 복제 인간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의 고유성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질 수 있겠는가?
국제인간을 만약 양산해낸다면 나의 뇌세포와 동일한 뇌세포를 가진 수많은 개체들을 다 그럼 다 나인가? 다 김아무개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자, 김아무개라고 다 말해줄 수 있겠는가? 고유한 나? 자,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누구를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런다면 그럼 그 모든 복제된 나와 동일한 뇌를 가진 그 개체들은 다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공유하는 것인가? 동일한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람들도? 자, 이런 질문들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뇌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자, 그러자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는 이제 심리학이 있죠, 오늘날. 자, 심리학 쪽에서는 그러면, 자, 인간의 개인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기억에 있지 않겠는가. 심리적인 의식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기억의 내용이 그 사람의 고유한 경험이나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그의 의식 속에 있는 기억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겪은 것들을 다 기억에 담고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늘날 토탈 리콜이라든지 인셉션 같은 영화가 소재로 하고 있는 주제인데, 자, 우리가 기억이나 기억 내용들, 자, 기억 내용들도 하나의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기억 내용들을 주입을 하거나 또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탈 리콜 같은 경우는 그거죠. 그 기억 내용들이 다 조작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주입된 거. 자, 그러니까 이런 기억 내용을 조작하거나 주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이 아무리 나랑 동일한 기억을 갖다 다른 사람이 또 주입을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다른 기억을 누구에게서 강제로 주입당해서 나는 의식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다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럼 뭘까 나는? 자, 자, 그래서 토탈 리콜도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영화도 보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보면은 배양액이든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 보면 사실은 그 인간을 생체 에너지로 활용하는, 왜냐면 이제 인류가 핵전쟁으로 결국은 거의 모든 이제 생명체가 멸절했고 태양도 식고 예를 들면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됐고 공해와 모든 핵전쟁으로 이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에너지원도 지구상에 이제 얻어낼 수 없고 그나마 핵전쟁 이후 살아남은 존재가 이제 인간들이었는데, 자, 이 인간들, 소수 인간들을 복제해내 가지고 결국 슈퍼 인텔리전스인 컴퓨터가 전기 에너지원 소재로 삼아서 에너지의 공급 소재로 인류의 생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뭐 칩이 다 장착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이 연결돼 있고, 자, 그래서 배양액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식물인간처럼 사는데 사실은 거기 환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생체가 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관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그 자극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환상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 세계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작 가능한 세계인 것이죠. 가상 세계. 그게 이제 매트릭스 세계인데, 자, 이런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면 이제 배양액이 든 통 속에 어떤 인간이 갇혀서 전기 에너지원, 슈퍼컴퓨터의 전기 에너지원으로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라는 이제 푸트넘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과학철학자가 제시한 이제 사고 실험인데, 통 속의 뇌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배양액이 든 통 속에 이제 뇌가 전기 자극으로 마치 그 현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통 속의 뇌 전기 자극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의 내용처럼 또 영화 트루맨 쇼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공과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환상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나는 진짜 세계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럼 나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강제로 타율적으로 주입된 정보라든지 타율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자, 이런 세계 속에서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자, 이런 삶을 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것은 동화 피노키오 속에서 공마단에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춤을 추는 피노키오의 모습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는가. 트루맨 쇼의 주인공도 그렇고
매트릭스 속에서의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인 양 살아가는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의 이제 성찰을 가지고 여기에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면, 플라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이제 동굴의 비유를 했었는데, 현실의 인간이라는 것은 동굴 속 그림자 같은 가짜 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굴 속의 그림자 같은 것을 진짜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실 진정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 진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동굴 밖의 세계고, 그것이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런 그 대화법인 중에서도 그 적극적인 대화법을 우리가 삼파수라고 했는데, 이 삼파수를 계승한 것이 이제 플라톤의 이런 동굴의 비유라는 하나의 그 비유적인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 상대장에게 이런 비유를 이제 제시하는데, 이걸 통해서 사고 실험을 유도하고 또 자신의 삶의 실존을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화법이고, 이런 적극적인 대화 방식이 그 소크라테스에서는 이제 삼파수라고 얘기됐는데, 그런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계승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자,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내용적으로 제시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우화, 플라톤의 철학 동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오늘날 또 트루맨 쇼의 시나리오와도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트루맨 쇼의 주인공도 바로 동굴 속 그림자 같은 가짜를 진짜인 양 처음에는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자기의 진정한 삶을 찾아서 그 세계를 벗어나가죠. 그 시나리오 속에 갇혀있던 그 무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그 벽을 뚫고 나가는, 자,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도 나오는데, 그것이 그 트루맨 쇼라는 영화를 여기 보게 되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말하는 것을 좀 더 뭔가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각본에 짜여진 그 뭐랄까 세트를 뚫고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 속에서 트루맨 쇼에 동굴로부터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비상하는 그 어떤 그 이데아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플라톤이 추구돼야 한다고 말했던 그 모습을 하나의 이제 영상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네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오가 이제 말하자면 자기 그 매트릭스에 갇혀서 가상현실을 진짜 인형을 살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그의 선택은 진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자, 데카르트의 방법적 의심. 자, 이것도 진리에 이제 도달하게 한 방법으로서 3단계의 이제 의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사고 실험의 방법이죠. 이거는. 그래서 감각의 단계, 상상의 단계, 또 이런 수학적인 것을 포함한 지식의 단계를 거쳐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감각 세계는 예를 들면 뭐 비커 속에 든 젓가락이 휘어져 보이는 것이 여러분 유명한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커 보이는. 그래서 자기 눈앞에는 조그만 이제 삼각자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원양어선이 수평선 밖에 있는 저 수평선에 있는 그 거대한 원양어선보다도 커 보이잖아요. 작은 삼각자가. 자, 이런 것들은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을 의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상. 우리 상상의 세계라는 것은 허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꿈의 세계도 그렇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조차도 이 사람들이 의심하죠. 왜냐하면 어떤 악한 정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이런 과정까지 끌어들여서도 의심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어쩌다가 드물게 수학자라 하더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수학 계산에 틀릴 때가 있고. 자, 그런 걸 본다면 수학적 지식조차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있다. 그렇다면은 의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진리라는 건 뭐냐?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이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나는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그 내가 생각하고 의심하는 한은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제일 원리에 도달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 원조가 되는 것은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한때 회의주의에 빠졌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회의주의자 중에 고르기아스라는 고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또 있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또 안다고 해도 전할 수 없다. 이 3단계의 아주 근본적인 회의인데, 그죠?
존재상에 아무것도 없고, 또 존재상으로 뭐 있다 해도 인식상으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할 수 없다.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자, 이 3단계 의심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역사상 가장 회의주의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회의주의인데, 자, 이것을 깨기 위한, 자, 이것을 극복하게 해준 철학적 반성의 결과가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See Follow Su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교재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데카르트 항목을 찾아보면은. 예. 자, 그래서 그 See Follow Sum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Even if I err, I am이에요. 그죠? 내가 비록 실수한다 하더라도, 오류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데카르트가 코기터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See Follow Sum.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의심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오류를 범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런 불완전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불완전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 한에서 나는 존재하는 것 아니냐. 내가 실수하고 사기를 당하고 속고 있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의심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의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것이 사실상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데카르트가 같은 내용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 철학의 근본 원리가 사실은 중세 철학에서 왔다고도 또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칸트의 비판 정신과 사고 실험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상을 일단 이론적으로 보자면, 현상을 이제 그대로 진리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가능 조건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론적 지식인 과학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론적인 과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뭐냐, 그 조건이 뭐냐를 성찰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냐면,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관측이라고 한다면 이 관측의 근본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그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 공간이라는 조건 하에서 관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 어떻게 왜라는 이런 개념적 사고틀, 이걸 이제 범주라고 하는데, 이런 카테고리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왜, 이런 기본적인 형식들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측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과학적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보편 타당한 필연성을 갖는다. 이게 칸트의 그 성찰 결과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경험론자인 흉이 회의에 빠졌었는데, 왜냐하면 경험론자인 흉은 감각에 기초해서 과학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감각은 우연하고 개인마다 다르고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감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지, 강도도 내용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연성과 상대성으로 이 과학적 지식조차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칸트는 그것을 극복하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그런 모든 감각 지식들의 밑바닥의 조건이 언제 어디서라는 동일한 시간 공간이라는 보편적인 척도를 기반으로 우리는 관찰을 하지 않느냐, 감각을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무엇 어떻게 왜로 정리해 나가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사고를 통해서 성립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조건은 또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양심의 소리인 것이고, 자,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인성론 얘기할 때 칸트가 제시한 도덕의 법칙 3가지를 얘기했죠.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맞도록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을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도 대하라. 자,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하나의 원리, 양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가능한 근거는 이런 양심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이런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한다는 것이죠. 그건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적 비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뭘까? 가능 조건이 뭘까를 성찰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발견한 것은 공통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로 설명하자면 어떤 상상력이 주도하는 인간 마음의 능력들이 어떤 조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소풍을 가거나 뭐 어떤 취미 활동을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또 선배와 후배가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어떤 규율을 그러니까 규율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규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선배를 후배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방적인 규정, 위아래의 규정을로부터는 조금 풀려나서 조화롭게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어울리고 소통하죠. 이것이 소풍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고, 또 우리가 취미 활동할 때 여러분이 뭐 서클이나 취미 활동할 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군대하고 다르고 또 학교 생활하고 교육의 교실에서의 상황하고도 다르게 소풍이라든지 취미 활동할 때는 뭐 위아래가 어울려서 조화를 누리는 것. 자, 이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하고 유사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상상력과 지성 또는 상상력과 이성이 자유롭게 논다, 자유로운 유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아주 어렵게 개념화하면은 관심 없이도 만족을 느끼고 무관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타산적으로 뭐 수업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관심 하에서 내가 뭐 선배에게 잘 보이고, 또 내가 또 후배가 좀 보니까는 싹싹한 게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후배를 잘 대해주고, 이런 그 계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이해 관계, 이런 이해 관심을 가지고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미생활이나 소풍 가서 선후배가 어울리는 이 감정은 그런 것을 떠나서, 나의 이해 관심을 떠나서 만족을 느끼고 서로 조화롭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칸트는 어려운 말로 무관심적인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족감이라고. 또 목적 없는 한목적성이라고도 얘기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소풍에 가서 느끼는 감정, 또 취미 활동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이걸 공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근거가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뿌리가 되는 철학 사상이 되고, 이후 쉘링과 같은 이제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예술과 아름다운 체험의 성격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우리가 모든 철학의 비밀의 열쇠를 갖는 것이 예술이고 아름다움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체험이나 예술 속에서는 무한과 유한이, 절대와 상대가, 보편과 특수와 또 필연과 우연이 통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 기적과 같은 예술 작품들이다. 그래서 쉘링은 예술이야말로 철학의 마감돌이다, 완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실존 철학, 오늘날 이제 자, 이런 칸트의 비판 정신은 그래서 낭만주의의 원천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실존 철학과 비판 이론의 선구가 되는 측면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잠깐 나온 내용을 위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우리가 그 계몽의 개념과 관련해서 칸트가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는 작은 글을 말년에 쓴 게 있어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계몽에 대해서 성찰을 했는데, 자, 당시의 계몽이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론적인 지식이나 과학의 진보가 바로 계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데카르트든 또는 그 당시의 모든 계몽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시대 사조로서의 계몽 사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말년에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서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을 쓰면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진정한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정보의 증대 문제가 아니다. 과학의 진보의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계몽이냐? 그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성숙에서 해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참된 계몽은. 자, 여기서 칸트 강조하는 것은 지식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인간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인간이 어떤 타율적이고 또 어떤 미성숙한
삶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 자, 이런 것에서 그 계몽의 핵심을 본 것이죠. 참된 계몽의 핵심을. 즉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해석한 겁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지식의 증대나 정보의 증가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자유의 사용을 통한 용기 있는 삶과 결단해 나가는 이런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과학적인 이론 이성보다도 순수한 실천 이성이 더 우위에 서야 된다. 즉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한 의지가 이론적인 이런 지식 추구보다도 또는 정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 속에서 정보화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또는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이런 그 목적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도덕화해 나가고 양심적인 사회로 만들어가고 선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역점이 두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일침이고 비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비판적인 정신이 오늘날 실존 철학과 비판 이론의 선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